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그 영양교사 그 강의를 맡게 될 진 박사입니다. 제가 뭐 평소 때 이 수업을 할 때는 이 마이크를 제가 손에 들고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 마이크를 옷에다 끼고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저를 그 전에도 이렇게 본 분도 있을 거고 오늘 또 처음 만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앞으로 내년이죠. 2021년에 영양교사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후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도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것도 처음인데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에서 식품과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를 졸업했고요. 제가 이 졸업이라는 데다가 이 노란색을 쓴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수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졸업을 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제가 이제 식품과학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이걸 채팅을 띄우네요.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막 여러분이 띄우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이 다 지금 잘 줄 알았거든요. 자고 있다가, 오늘 뭐 오후나 내일 보겠지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는 분이 있으셔서, 되게, 기분도 좋은데 더 떨리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과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과학을 좀 잘 알죠. 다른 분야보다도 식품과학을 유난히 많이 아는데, 그래도 제가 고맙게 생각한 거는 여러분이 식품과학하고 생화학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이게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식품과학, 식품학, 또 생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영양교사 이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그 회사를 처음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교수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전담 교원이랄까 산학협력 교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진짜 교수 생활을 17년을 했고요. 그래서 전임 교수로 들어가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그런 식품회사의 대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보고 평일에도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말에만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평일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뭐 제가 휴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잘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제 제자를 영양교사로, 사실은 제가 원래 저거 처음에 쓸 때 영양교사로 심는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심는다라는 말을 쓰니까 간첩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교사로 진출시킨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렇죠, 서울로 치면 각 동마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최소한 군 단위에는 내가 이렇게 키웠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좀 쑥스럽네요. 제가 여러분을 키울 만한 위치는 아니고, 그래도 저한테 수업 배운 사람이 영양교사로 그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써먹으려고 하죠. 무엇으로 써먹냐?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한 후에 전국 각지를 여행하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은 웬만한 데를 다 가봤는데 한국은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서 그때 갈 때마다 맛집을 좀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 검색해서 나오는 이 맛집 중에는 가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 있으니까 진짜 맛집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농담으로 1번을 얘기한 거고,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별로 분리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조리학 따로 가르치고요. 식품학 따로 가르쳐요. 물론 저도 수업을 할 때는 과목별로 따로따로 가르치죠. 근데 그 지식을 연계하는 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리학에서 배운 내용을 생화학에서 전혀 연계시키질 못해요. 이 분리돼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계해서 많이 내거든요. 식품학에 나온 지식을 조리학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식사요법 같은 것도 또 조리학과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연계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공부에 재미가 없고 억지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암기. 암기해서 쓰다 보니까 좀 어떻게는 나중에 영양교사가 된 후에 영양교사 되기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가르치게 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또 여러분들과 많은 문제를 풀어볼 때도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이 들어봐야 사실 아는 건데요. 또한 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교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2021년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2022년에 만나잖아요. 2022년 3월 달에 내가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좋아야 됩니다. 그 학생을 자기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싫고 그런 마음을 갖고 교사를 하시는 분이 드물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양교사 말고 다른 과목에서. 그런 분들은 본인도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매일 짜증내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 교사를 피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사가 됐음에도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고. 그런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참 영양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여러분들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난 학생한테 잘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부터. 회사 일도 꼬이고 또 뭐 이렇게 인간관계도 약간 좀 피곤한 일도 있고 그래서 아주 어제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내년에 저를 만나면서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주말이 제일 즐거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힘든 일하고 또 주말에 힘들지 않냐. 근데 힘들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쉬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굉장히 막 안 좋은 일, 너무 회사에서 꼬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을 아마 만난다는 마음 때문에 오늘 아마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걸 못 느끼겠죠? 왜냐하면 옆에 지금 이 스튜디오가 제가 이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요, 지금.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해도요, 내년 이제 시작하면, 물론 벌써 시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슬럼프도 많이 오고요.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슬럼프 기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 중간에 슬럼프가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르치기는 오히려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다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외워라. 그거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그거 수업 시간에 읽어주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죠. 그리고 학생이 그건 한 3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공부의 특징은
저는 95점이 목표예요. 100점 맞아서 합격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95점 맞아서 90점 맞아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방향성이에요. 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또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수업을 다시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정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건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외워라. 이유도 모르고 외우고.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사가 3, 4년 공부해서 되면 뭐합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역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암기했으니까. 학생이 물어보면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이렇게 말해버리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물론 남학생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왜 아들처럼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학생을 내 딸처럼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녀처럼 아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학생이 나의 고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021년을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일정이죠. 강의 일정을 한번 보면요. 예. 일단 심화학습 1이 있습니다. 심화학습 1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빠져줄까요? 예, 저 보니까 글씨가 가려서 예, 제가 빠져줄까 하지만 또 어디 뭐 가 있을 때도 없어서 그냥 여기 있을게요. 보면 식품학, 영양학, 위생학, 영양 판정을 1, 2, 3월에 합니다. 네. 그리고 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리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식품학하고 영양학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저기에 시간 배정을 좀 더한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가르친다. 세밀하게 가르친다는 건요.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왜 틀리냐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암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와도 틀립니다. 왜요? 그냥 암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과 영양학을 잘해야 여러분이 조리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식품학과 영양학을 잘해야 예, 식사요법 같은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과 영양학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배정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네. 위생학과 영양 판정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 절대 그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을 들어서 100점 맞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 중에 한두 문제는 사이코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이키한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내용을 무턱대고 외우는 그래서 나중에 한 6월쯤 되면 수업을 포기해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 수업을 전 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만약에 100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 갈 때 교감 선생님이 플랜카드를 붙인다. 그러길 원한다. 만점 받은 영양교사가 오기를. 그런 플랜카드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수업 들으면 그 원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 소원을. 왜냐하면 한두 문제는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사이코 같은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90점, 95점 그 정도 맞는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좀 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진짜 이게 희한하네. 막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걸 쓰니까 제가. 예. 그 다음에 심화학습 2가 있죠. 이게 1, 2, 3월이 끝나면 4, 5, 6월이 역시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유치원에서부터 뭐 공부할 때까지, 지금 직장 생활 할 때까지요. 참 제가 답답한 사람인데요. 제가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는 빠진 적도 없죠. 그래서 저는 결석이라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미리가 있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진 않아요. 더한다는 거는 뭐냐면 주중에 빨간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회사를 안 가잖아요. 그런 날 수업을 하면, 뭐 수업을 더하면 더했지 수업을 빠지는 날은 없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 생활기록부를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런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라 뭐 수업을 뭐 하다가 뭐 토요일 빠지고 일요일 빠지고 뭐 그날 안 하고 뭐 다음 주에 괜히 마음대로 보강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더하면 더했지 덜 하는 일은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생화학, 식사요법, 생애주기, 조리학, 단체급식, 영양교육 및 상담이 심화학습 2에 들어가요. 이때 중점적으로 제가 가르칠 것이 생화학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식품학하고 생화학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화학을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끼리 뭐 카페라는 게 있다며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생화학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절대로 들어보면 생화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식품학하고 생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또 서로 간에 좋은 뭐라고 할까요?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식사요법. 사실 식사요법은 제가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죠. 하지만 식사요법도 그냥 암기로 하면 안 됩니다. 영양학의 바탕을 둬서 식사요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멋진 답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영양학을 쓴 거예요. 생애주기. 생애주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청소년기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지만 항상 노년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출제하는 분들이 자기가 늙었다고 자꾸 노년기를 내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 생애주기, 그 다음에 조리학. 조리학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리키죠. 이 조리학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양학과 연결해서 가리켜야 됩니다. 식품학과 연결해서 가리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계속 그랬잖아요. 연계를 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답안지가 멋진 답안지가 나옵니다. 단체급식. 단체급식은 제가 전공을 안 했는데 왜 단체급식이 노란색이고 이게 단체급식을 많이 하느냐 저보고. 저는 단체급식 전공이 아니잖아요. 식품학 전공이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은 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뭐 제가 여러분들이 뭐 그저 모의 시험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단체급식 문제 이렇게 찍으면 많이 나온다,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여튼 뭐 나왔다 그러던데 이 단체급식은 저는 회사 생활을 또 많이 했잖아요. 대학에만 17년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한국에 와서 회사에 있다가 대학을 갔다가 회사로 왔기 때문에 이 단체급식은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저희 그 단체급식 사업도 저희가 있어요. 저희 회사 내에. 그러다 보니까 단체급식 실무적인 걸 굉장히 잘 알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단체급식 문제 같은 걸 잘 찝어줄 수 있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여러분이 단체급식도 약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강한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다 했네요. 여러분들이 대학 때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가르쳐 보면 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할 때가 들지만 그런 말을 하면 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니까 제가 참아야죠. 그렇지만 말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영양교육 및 상담. 이거는 뭐 그죠? 영양교육 및 상담은 그냥 교육 이론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만 그냥 주리장창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면 뭐 이것도 역시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다 어때요? 점수가 안 나올 게 없어요. 정말 까딱하면 100점 나올 수도 있어. 약간 사이키한 사람은 100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양교사라는 이 수업이 사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알아요. 여러분 공부할 게 많은 거.
하지만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양교사가 되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어. 그죠? 공무원 5급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5급 공무원보다 낫고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그렇죠. 방학이 있잖아요. 연금 같은 거 다 있고 방학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 좋은 게 뭐예요? 수업을 거의 안 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그저 좀 아이가 어린애에 있는 분은 내년에 돼서 육아휴직 바로 써버리고. 아, 정말 이거 최고다 이거예요. 이런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화학습, 제가 이렇게 또 말이 길어졌네. 지금 이게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제가 이 주의를 받았거든요. 뭐냐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만 해라. 1시간이 넘어가면 학생들이 다 나간대요. 그렇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그거는 못 고치고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체 제자 교재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최근 7년간 기출문제 해설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출문제 할 때는 과목별로 해요. 과목별로. 무슨 얘기냐면 식품학, 그죠? 식품학, 뭐 위생학 이렇게 과목별로 기출문제 7년간 기출문제를 풀고요. 역시 이것도 7월 8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요거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6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근데 요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투덜대는 분이 있으실까 봐. 오전 9시부터 하는데 그 양에 따라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8시 반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시 반부터 해서 오후 1시 반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써 있는 것보다는 덜 하진 않아요. 더 하면 더 하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요 기출문제 할 때까지는 주말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그죠? 일단 사이버로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나와서 꼭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한 30분 정도 앞당기고 30분 정도 1시 반까지. 그렇게 되면 1시간을 더 하면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양해를 구할 겁니다. 미리. 그리고 요때는 강의 자료를 여러분한테 나눠줘요. 예. 책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눠주니까 그날 강의실에 오시면 그냥 이게 한 40장, 50장 되는 게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사이버로 듣는 분들은 물론 자료를 띄우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요거는 16회까지예요. 그러면 8월 말까지 안 가요. 이게 16회를 하면 요렇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도 총 16회를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8월 말부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6회다 보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하고 10월 중순까지 해요. 역시 토요일 일요일 날 해요. 근데 요때부터는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시험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보면 돼요. 8시 반에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자기 자유죠, 뭐.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9시부터 그 문제를 풀이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8시부터 나와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9시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을 보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시험을 보는 분들은 자기가 채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면 돼요. 그럼 내면 제가 첨삭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주로 다 그런 거죠. 예. 이 8월부터 첨삭을 할 때는 참 잘했어요라는 말은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는 요령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수는 많이 받아왔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죠? 어떻게 대학 생활을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첨삭을 해드려요. 원하시는 분만. 그리고 첨삭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그저 자기가 누군지 알면 되게 그러니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기호만 써서 내면 되고 그거는 사이버로 듣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이버로 듣는 분들도 저한테 그 쓴 거를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역시 첨삭해서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8, 9, 10월은 저는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 첨삭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뭐 카페에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첨삭을 대강하지 않죠. 저는 다 봐요. 일일이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이 첨삭이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첨삭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답안지를 생각해 보세요. 16회를 계속 써보고, 그죠?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야단 맞고 하지만 써보니까, 야,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못 쓰나?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 대부분 충격받아요, 이때.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실력이 확 좋아져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종 실전이죠. 최종 실전은 우리가 총 10회밖에 안 돼요. 왜 10회밖에 안 되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부분 11월 그죠? 네 번째 주에 시험을 치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10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역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 똑같아요. 1시간 동안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리고 충격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번의 수업을 해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빨간 날이 있으면. 그죠? 빨간 날이 있으면 더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16회 한다. 뭐 이게 다 최소한 그만큼은 한다 이거죠. 이때도 강의 자료는 역시 개별 제공돼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고 하는 거죠. 종강일은 임용시험 1주 전 일요일이에요. 임용시험 1주 전.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시험 볼 때도 그때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연기가 되면 그냥 수업은 더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보내면 여러분들은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거든요. 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을 12월 25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12월 24일 날 본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일주일 더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일주 전까지 무조건 한다. 수업을. 예, 그 대신 이제 나는 이제 휴가는 없다. 저의 유일한 휴가가 지금이잖아요. 뭐 휴가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휴가도 아니죠. 저는 일 다 하고 이 주말에 쉬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정말 이 꿀 같은 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말에. 예, 근데 이게 지금 3주 지나니까 또 지겨워지네. 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쉬는 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 이거 뭐 특강을 들으면 당첨이 돼요? 뭐 이게 뭔 얘기요? 예,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나 이게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여튼 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보니까 뭐 당첨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저보고 뭐 뽑으라고 이런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과 학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학원을 토요일 일요일만 강의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 학원에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범 강의라고 그래서 벌써 30분이 지났네.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식품학도 하나 하고 단체 급식도 하나 넣고 생화학도 하나 넣었다가 예,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식품학 맨 처음 나온 문제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지우고 그냥 한번 식품학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이 판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띄우는데 설명을 할 때는 판서 이게 좀 쓰거든요. 그냥 구조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전자칠판이라고 그래갖고 전자칠판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갖고 제 구조 그리는 속도로 전자칠판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구조 같은 거 안 그리고 말로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갑자기 왜 마이크지? 손을 들었지? 어쨌든 보면 근데 실제 수업할 때는 예, 구조 같은 거 잘 그려가면서 솔직히 잘 그리지는 않아요.
구조를 대강 빨리빨리 그리는 사람이라 그렇다. 이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죠. 뭐 식품학에서는 시험 문제로 마이야르 이 갈변화 반응과 지방의 산패 이거는 뭐 항상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이다. 이 반응의 발견자의 이름을 딴 명칭이죠. 그렇죠. 이 프랑스 사람 마이야르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각각 기억과 니은이다라는 거죠. 정말 쉬운 문제였죠. 마이야르, 어이구, 이게 왜 넘어갈까요? 예,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손을 대면 넘어가나 봐요. 무시워라.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은 측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을 이해하고 있는 분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미노산의 곁가지, 사이드 체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또 틀리더라고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미술진 디귿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빠른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이때 라이시를 쓰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뭐죠? 염기성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문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이유로 서술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억, 이게 답이 뭐라고요? 아미노카보닐이다.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생성물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반응물의 명칭, 생성물의 명칭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제가 하던 수업 방식이 훨씬 좋아요. 이거 뭐 스튜디오에 와서 첨단인 것 같지만 별로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물 중심. 반응물은 무슨 물질과 반응하죠? 아미노산과 포도당의 1번 카보닐 그룹이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카보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그리고 싶지만 원래 그려요. 원래 수업이면. 근데 이 전자칠판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다 그려요. 아미노산. 그렇죠.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 그룹과 그 다음에 포도당 1번 탄소가 가지고 있는 카보닐 그룹이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물, 아미노카보닐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생성물, 뭐예요? 멜라노이드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카보닐과 멜라노이드이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는요. 나온 데에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면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 중에 책 가지고 강의 자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본 적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명도 그런 거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놀러 온 거거든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 거기 누가 무슨 사명감을 갖고 들어오는 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잊어버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책도 안 갖고 오고 어때요? 중요한 사실은 뭐죠? 그렇죠. 인터넷을 못해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들어가서 거기 평가원에서 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나온 문제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집이 있어요. 그걸 다 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다가 문제를 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 나왔던 답에서 또 시험 문제를 또 내요. 왜요? 사명감을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빨리 오늘 내 의무만 빨리 채워서 예비 문제라도 내고 9시 뉴스 보고 밥 먹고 쉬길 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분석할 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 유래돼서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1시간 30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멜라노이드이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아미노 카보닐이고 멜라노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반응이 많이 일어난 아미노산에 제가 제 수업하는 거를 이게 화면에 이제 제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원래 그냥 학생들만 보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힘들겠네 들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몸을 움직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의 분류를 쓰라고 그랬는데 라이신, 리신이라고 쓰면 뭐죠?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 라이신, 리신, 야 라이신이라고 써도 되니? 리신이라고 써도 되니?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노산 이름 쓰라고 그랬어요? 분류를 쓰라고 그랬어요? 분류를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산성, 염기성, 그죠? 방향족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잘 안 보는 분은 거기서 리신, 라이신 이러고 신났다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간다 이거죠. 난 통과됐어. 땡이다 이거죠. 아니 틀렸잖아요. 염기성 아미노산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가로를 활용하는 거죠. 거기에 리신 하나 적어주면 되는 거죠.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문제에서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고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그 이유는 곁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 그룹이 더 있어. 한마디로 반응할 수 있는 반응 기질이 더 있어. 그러면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떠들고 그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많은 것과 똑같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없지만 전에 보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수다 떨 때 마스크 벗고 수다 떨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해. 음식 먹을 때만 마스크 벗고 나머지 쓰고서 대화하면 되는데 마스크 벗고 그냥 떠들어대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밀집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마스크를 써. 밖으로 나갈 때. 난 되게 특이한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쨌든 또 얘기가 딴 얘기로 갔지만 환원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원당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게 수업이 되니까 어쨌든 수업을 그렇게 한다고요. 환원당이 뭔지 여기서 또 설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환원당 외워요. 그런 수업이 되면 안 돼요. 설탕이 마이알 반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설탕은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환원당.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카보닐 그룹과 반응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더 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 내용을 더 하고 싶지만 오늘 이 시범 시험 수업 때 그런 거라면 학생들이 다 중간에 듣다 다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효소적 갈변 반응과 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만 응용된 데서 내요. 그러다 보면 해설을 잘 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해설은 조금 간략하게 줄였어요. 이 갈변에는 비효소적 갈변이 있고 효소적 갈변이 있다 이거죠. 비효소적 갈변이라는 전제가 뭐예요?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뭐죠? 가열을 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가열을 하면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구조가 다 편성되니까 효소적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주로 열에 의해서 갈변이 일어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마이야르 반응. 참 이상하네. 이게 우리나라 말이죠. 마이야르 반응.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효소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폴리페놀 산화 효소. 폴리페놀 산화 효소 중에 대표적인 효소 이름이 뭐죠? 티로시나제죠. 왜요? 페놀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니까? 방향족 아미노산의 대표인 티로신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또 생화학과 연결이 되겠죠? 예.
생화학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페닐알란 이런 방향족 아미노산 대사 이상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는 연결해. 지금 식품화학 하면서 막 생화학이 나오고 식사요법이 나오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시범이니까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내년 11월에 시험을 치르실 때 되게 기쁘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시험을 보고 나서는 한 달간 시험 문제를 안 봐요. 그걸 지나간 걸 봐서 뭐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내준 걸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무턱대고 암기한다고요? 그건 사람 사이코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아미노기와 카본일기. 아미노기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카본일기는 어디서 가지고 있죠? 포도당의 1번 탄소, 과당의 2번 탄소.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 이 카본일기와 반응하죠. 카본일기라는 게 뭡니까? 여기다 쓰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런데 CO, C의 짝대기 2개.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C의 이중결합에서 짝대기 2개라는 말이 짝대기 2개 O. 이게 카본일 그룹이에요. 거기에 H가 붙으면 뭐예요? 알데하이드. 냄새 유발하는. 어쨌든 아미노기와 카본일기와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한다 이거죠. 그죠?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참 제가 그거 써놨어. 그 차이를. 어쨌든 멜라노이드는 식품에 있는 거예요. 식품에 나타나는 색소. 멜라노이드를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책에 써 있어요. 이게 문제에 그대로 써 있어. 아미노 카본일 반응이다 라고 했죠. 아미노 카본이라는 것은 반응물 중심이고 멜라노이드는 뭐죠? 생성물 색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그렇게 낸 거예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단당류, 이당류 등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당류, 포도당, 그죠? 글루코스, 프락토스, 그죠? 포도당과 과당은 서로 집안이 달라요. 서로 뿌리가 다릅니다. 나중에 식품화학 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출문제 해설은 뭐죠?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여름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할 때쯤에는 여러분들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요. 좀 표현이 그런데 서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 이해가 될랑말랑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주로 반응하죠. 설탕은 카본일 그룹이 노출이 안 돼요. 왜요? 포도당과 과당이 1, 2결합으로 만들어진 이당류가 뭐예요? 설탕이잖아요. 그 설탕은 카본일 그룹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결합을 했기 때문에 비환원당이에요. 비환원당이란 뜻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없잖아요. 설탕은 그래요. 그래서 환원당이라는 것은 뭐죠? 싱글을 말해요. 결혼 안 한 사람. 그래서 아미노 그룹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토스, 락토즈는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토스, 락토즈는 이당류긴 하지만 설탕과 결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에 자유로운 카본일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락토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당류가 반응을 더 잘할까요? 이당류가 마이야로 반응을 더 잘할까요? 아까 시험 문제는 아미노산 갖고 얘기했으니까 저라면 2022 만약에 내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봤다면 저라면 그렇게 낼 것 같아요. 문제를 바꾸겠죠. 그죠? 포도당이 더 많이 낼까? 반응이 많이 일어날까요? 말토즈가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날까요?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당연히 포도당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죠. 왜요? 포도당은 육탄소 물질 하나마다 카본일 그룹이 하나 있지만 말토즈는 이당류인데 이당류마다 카본일 그룹이 하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누구하고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포도당과 반응이 말토즈보다 더 잘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골격 하나당 카본일이 하나 있는 것과
골격 2개당 카보닐이 하나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반응이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포도당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지. 그러면 포도당은 6탄당인데 5탄당으로 넘어가기, 여기 안 써있지만 리보즈가 5탄당이잖아요. 그죠? 이 리보즈와 글루코즈가 누가 더 반응이 잘 일어나죠? 당연히 리보즈가 잘 일어나죠. 왜요?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중에 하나가 카보닐이니까 확률적으로 카보닐을 공격할 확률은 6분의 1. 리보즈는 탄소가 5개 중에 카보닐이 하나니까 확률이 5분의 1. 6개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 5개 것 중에 하나 찍는 거하고 누가 더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서 한 장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스크로즈 써있네. 스크로즈가 뭡니까? 설탕이죠. 스크로즈가 설탕이에요. 스크로즈, 비환원당의 경우는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포도당의 1번이 환원력이 있었고 과당의 2번이 환원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결합했어. 결혼했어. 어때요? 그러면 끝난 거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사귀면 안 되죠. 그래서 비환원당이에요. 그런데 글리코사이드 결합,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단된 이후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뭐 그러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이온을 한 거죠. 이온을 하면 재혼해도 되잖아요. 절단된 이후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물질을 뭐라고 배웠죠? 전하당이라고 배웠죠. 전하당이 바로 그런 물질. 어쨌든 그래서 반응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며 초기 반응이 반응의 조절 단계의 마이야르 반응의 핵심인 거죠. 이런 초기 반응의 조절 단계가 이제 시험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내년이 나올지 내후년이 나올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하니까 냅니다. 시험 문제는 중요한 데서 나오는 것만 맞춰도 90점, 95점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점 같은 건 포기하라고요. 왜요? 그건 사이코가 맞추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왜요? 여러분은 상대 점수 비교해서 통과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여기서 좀 그리면 참 좋은데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 1단계가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서 쉽베이스라고 하는 쉽염기를 만들어요. 이때 물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구조를 쫙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예, 여기 보면 N이라고 나와 있죠. CHOH N 그리고 CHO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알데하이드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뭡니까? 카보닐 그룹이죠. CO니까 COH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CO 카보닐 그룹이죠. 그리고 얘가 CH2OH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N이 숫자가 4개라고 친다면 이것이 6탄당이 되는 거죠. 6탄당이 되면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RNH2라고 나와 있습니다. RNH2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을 말하는 거죠. 바로 포도당, 과당, 뭐 다 돼요, 다. 저 카보닐 그룹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아미노산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당과,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쉽베이스 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도 실제 뭐 여러분과 수업할 때는 판서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죠? 물 하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물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쉽베이스 염기 다음에 글리코실 아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물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1단계예요. 이 마이야르 반응의 1단계는 무엇에 의해서 조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반응물의 양에 따라 조절을 받겠죠. 반응물이 많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응물이 많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 아미노 그룹이 많으면, 카보닐 그룹이 많으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무엇에 의해서 pH에 따라서 또 수분의 양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저의 책무죠. 이해를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해하지 않고 공부한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냥 암기를 하거든요. AW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진대. 왜? 외우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드려요. pH에 따라 왜 달라지는지, 물에 따라서 왜 달라지는지를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에 따라서, 물의 함량에 따라서 이 반응은 그렇죠.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의 함량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비효소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면 두 물질이 만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누군가 이 두 물질을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A와 B가 만나려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이동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굽니까? 식품에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요, 마이알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두 물질이 만나질 않잖아요. 화학 반응은 두 물질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만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물질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이알 반응의 양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물이 너무 많으면 이 반응은 줄어들어요. 이게 잘 보세요.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이 있으면 반응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물이 너무 많으면 떨어져. 왜요? 이 반응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은 이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이 반응에서. 그럼 근데 여기에 물이 많아요. 그럼 이 반응을 더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물이 많은데 뭐하러 물을 만드는 반응을 더 하죠?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도 어때요? 돈 한 푼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왜요? 차비가 없잖아요. 거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르바이트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 들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엄청난 부자인데 자녀가 없는데 혈육이 너 하나인데 네가 그 친척이 학교의 이사장이래. 초중고 대학을 다 갖고 있는 이사장인데 네가 이 유산을 물려받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이 수업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들어요, 이거를?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물이 너무 많으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칠판에다 쓰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는 거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거 시험 문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두 번째로는 바로 뭐죠? 아미돌이 재배치 반응이다. 아마돌이라고도 해요. 이 반응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글리코실 아민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이카보닐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랬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시험 문제 절대 내오지 않는 거는 저는 분명히 얘기한다. 이건 안 낸다고. 여러분 보고 이거 외우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이거 외우세요. 근데 그거는 학생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외우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이카보닐이 만들어져요. 다이카보닐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 물질 한번 보세요. 여기 카보닐이 두 개 있죠. 요 물질 어때요? 카보닐이 두 개 있죠. 요 물질 어때요? 카보닐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카보닐이 두 개 있는 반응을 만드는 것이 아마돌이 재배치 또는 아미돌이 재배치 반응이에요.
왜 다이카보닐을 만드느냐? 3단계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단계에 사용된 아미노산은요. 1단계에 사용된 아미노산은 다시 되돌려줘요. 절대 해를 끼치지 않고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2단계에서 여기 보면 RNH가 없어졌잖아요. 여기. 없어졌는데 뭐냐면 되돌아간 거예요. 써먹기만 하고 되돌아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화학에서 뭐라고 배우죠? 셔틀이라고 배우죠. 생화학에서 중요한 셔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때 생화학 많이 했잖아요. 글리세롤 3위산 셔틀, 말산 셔틀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겠죠. 아직 안 했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리면서 이런 다이카보닐을 만들어요. 왜 다이카보닐을 만드느냐? 뭔가 반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RNH라고 써 있어요. 아미노산이 나가요. 반응에 써먹었지만 조용히 나가요. 그리고 최종 산물을 보면 아미노산이 없죠. 예, 요런 게 돼요. 왜 다이카보닐을 만들었느냐? 다이카보닐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카보닐이 2개니까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2개니까. 그 다음 아미노산과 반응이 필요해. 그것이 바로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에요. 예. 이 스트레커 분해 반응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안 내요. 예. 그렇지만 말씀은 드려야죠. 마이야르 반응에서 시험에 내는 것은요. 1단계 시험 문제를 내요. 1단계가 바로 뭐예요? 슈페이스 형성에서 왜 pH에 따라 영향을 받고 왜 수분 함량에 따라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조절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 3단계는 시험에 절대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박사 과정에서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단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포기한다니까요.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그래서 3단계가 바로 아미노산 분해 반응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데하이드 아민 축합 반응, 헤테로고리 질소화합 형성 이러면 여러분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카보닐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경로를 거쳐요. 다이카보닐 스스로가 변할 수 있어요. 다이카보닐이죠 지금. 다이카보닐이 스스로 변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라이드라고 하는 일명 HMF라고 하는 냄새 유발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의 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과 반응해요. 아미노산과도 반응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여러분 보면 어때요? 얘가 요 다이카보닐이죠. 1번이 카보닐이고 2번이 카보닐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카보닐이에요. 다이카보닐이 아미노산과 반응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갈변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시험 문제 안 낸다고요. 이거 하라고요? 안 내요. 낼 수도 없고 채점도 못 해요. 여러분 위에서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채점을 못 해요. 그래서 안 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죠? 1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을 쓰고 나서 어때요? 돌려줬어요. 도로. 잘 썼어? 라고 돌려줬어요. 근데 3단계는 바로 뭐죠? 3단계는 여기 들어간 아미노산은 손실이 일어나요. 마이야르 반응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영양분이 손실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단계에서 아미노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색깔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느냐? 갈변 현상이 1단계에서 안 생겨요. 2단계 안 생겨요. 갈변 현상이 생기는 거는 3단계에서 생겨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면 무엇을 내죠? 그래프 2개를 연결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손실 단계와 색깔을 띠는 단계가 일치하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아미노산의 손실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다고요? 3단계에서 일어나고 그 3단계에서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2개를 그려가지고 아미노산의 손실, 색깔의 갈변화를 묶어서 내죠. 그게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쓰라고요? 그 출제자들도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왜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건 단순하게 쓴 거지. 한 학기 동안 마이야르 반응을 배웠어요, 저도.
배우다가 사람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복잡해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낼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의 손실은 3단계에서 있고 그 3단계 때 색깔이 변한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낼 만한 것이 뭐가 있죠? 아까 말씀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의 영양 요소이다. 제가 그랬죠. 이건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응은 뭐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에 카라멜화 반응이에요. 카라멜화 반응은 열을 가하지 않으면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니까. 근데 마이야르 반응은 열이 없어도 반응은 일어나요. 하지만 열을 가하면 반응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요. 잘 이해했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사람의 노화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가꿔도 사람은 늙어요. 그죠? 마치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늙어요. 바로 그거예요. 마이야르 반응. 그래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뭐라고요? 확 증가해요. 그렇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도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나기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도 사람은 늙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빨리 늙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온도 계수가 Q10, 즉 이 Q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10도씩 높아감에 따라 반응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2에서 8로 의존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상온 저장 식품 마이야르 반응으로 이치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알데하이드 계통, 냄새가 많이 유발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100도씨로 가열하면 카라멜 냄새가 생기면 150도 이상에서는 구운 냄새나 볶은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볶으면 나타나는 유해 물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볶은 냄새가 나죠. 이거를 공부를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걸 위생학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볶아내는 거죠. 근데 주부들이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음식을 엄마가 그저 멸치 조림하고 막 이랬는데 왜 엄마가 폐암이 걸리죠? 볶아내서 그래요. 볶으면서 나타나는 안 좋은 물질이 뭡니까? 그렇죠. 벤제알데하이드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이 그럴 수 없지만 볶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볶은 냄새가 생긴다. 이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한 8월, 7월쯤 되면 그럼 볶은 냄새는 맞아. 식품위생학으로 넘어가야죠. 볶았더니 벤제알데하이드가 나오고 벤제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과목별로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냄새 프로파일은 가열 온도나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정한 온도 시간의 조합에서는 특유한 냄새가 생성이 된다. 감자 가공에서 압출 성형기 온도를 130도에서 160도씨로 높이면 피라진 생성량이 10배 정도 늘어난다. 피라진은 냄새 발생 물질. 피라진 생성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자 나오니까 또 무엇이 떠오르죠? 고구마가 떠오르죠. 고구마는 왜 뭉근한 온도에서 구워야? 에? 왜 고구마는 뜨겁게 가열하지 말고 뭉근한 온도에서 해야 고구마가 달아지느냐? 그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순간 뭔가 떠올라야 돼. 당화 요소가 떠오르는 물론 지금은 안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조리학 다 배우고 하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뭉근한 온도에서 우리가 구웠구나. 막 뜨겁게 하면 안 돼. 그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분이 있어요. 너무 뜨겁게 가라면 타서. 네. 그런 분은 점수가 바로 타버려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정화 같은 거. 괜히 또 이상한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별로 연계가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의무고요.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며 반응 속도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인 AW 0.8에서 가장 빠르다. 이걸 외우면 안 되고 이걸 외우는 거는 대학교 때 시험이고 왜 수분 활성도가 없을 땐 수분 활성도하고 수분 함량의 차이도 아시죠 여러분이? 예,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수와 결합수가 더해진 거고 수분 활성도는 AW
자유수만을 얘기하는 거죠.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등원곡선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들려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죠. 등원곡선, 등원 흡수곡선, 등원 탈수곡선 했었죠? 수분 함량과 AW와의 관계. AW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돼요? 평형 상대 습도가 되죠? 그런 거 다 아시죠? 예,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분 활성도가 너무 낮으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반응은 비효소적 반응이다. 이 반응은 비효소적 반응이기 때문에 둘을 만나게 해주려면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남자와 여자를 중매쟁이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비효소니까 중매쟁이가 없어요. 중매쟁이가 없는데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다. 둘이 따로따로. 2번 둘이 미친 듯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 만날 가능성이 생기는 건 뭐예요?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둘은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만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투입이 되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물이 만들어졌는데 물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라고요? 물이 너무 많아. 반응할 때. 그러면 어때요? 이 반응을 그만합니다. 왜요? 여기도 물이 많으니까. 여기도 물이 많으니까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엄마가 요리를 해요, 지금. 엄마가 식탁에서 이렇게 그저 가족들이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어때요? 전을 붙였어요. 전을 갖다 놓으니까 가족들이 다 먹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전을 소비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릇에 전이 점점 남아있어. 그때 현명한 엄마는 어때요? 전을 그만 붙이죠. 현명하지 않는 엄마는 어때요? 전을 더 붙여서 강요하잖아요. 먹어. 근데 현명한 엄마는 어때요? 전을 그만 붙여요. 아까 말씀 것처럼 물이 이미 많으면 물을 만드는 마이야르 반응 1단계를 안 하지. 그래서 0.8 이상이 되면 반응이 급격히 꼬꾸라져요. 그만하진 않지만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서 식품의 농축 및 건조 공정에서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를 가급적 빨리 벗어나게 해야 만약에 마이야르 반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마이야르 반응을 원하는 식품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마이야르 반응의 영양 요소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거네. 여기서 요 희석 효과라는 것만 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변 반응에서 지금 마이야르 반응이래요.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반응 정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아미노산의 손실은 어때요? 없어. 아미노산 손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간 수분 활성도에서 어때요? 마이야르 반응이 급격히 증가했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갈색 물질이 형성이 됐어요. 갈색 물질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금 3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3단계에 왔으니까 무엇이 손실이 돼요? 아미노산이 손실이 되죠. 1단계에서는 아미노산 손실이 안 돼요. 다시 되돌려줘요. 갈색 물질 형성 안 돼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돼요. 뭐가요? 아미노산의 손실도 일어나고 갈색 물질 형성이 돼요. 그런데 0.8 이상이 되면 뭐라고요? 반응이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반응에서 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반응을 그만하려고 한다 이거.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은데 그죠? 우리가 집에 물건이 많은데 또 주문하면 그죠? 남편하고 신랑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자기 뭐하러 주문했어? 우리 집에 지금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물건이 많으면 주문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사람들이 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재고들이 꽤 있어요. 그때는 재고가 없을 때 막 샀잖아요. 50장, 100장 하다가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pH. 이거는 이제 사실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pH를 낮추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줄어들죠.
pH를 낮춘다. pH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산도가 높아지는 거죠. pH 5보단 pH 4일 때, 4보단 3일 때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어요? 낮은 pH에서는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한다 이거죠.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짜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확실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만들죠. 왜요? 이 pH의 전하가 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기를 양념할 때 거기다 키위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pH를 변화시켜서 단백질을 약간 변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 변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하가 변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특징은 뭐예요? 아미노, 산. 그것이 아미노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미노, 산이니까. 아미노와 카르복실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미노산의 이름의 유래예요. 아미노 그룹의 특징은 뭡니까? NH3 플러스를 만들 수 있죠. 카르복실산은 뭐예요? COO 마이너스. 그래서 아미노산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플러스 이온과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pH에 따라서 바로 뭐죠? 플러스 이온 하나, 마이너스 이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COOH가 뭐라고요? COO 마이너스가 COOH가 되고 NH3 플러스는 그대로 있으면 얘는 플러스 1가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아미노산의 특징은 뭡니까? pH에 따라 전하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에서 나타나는 많은 특징들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유에서 치즈 만들 때도 잘 이해를 하죠. 왜요? 우유가 뭡니까? 우유, 포스포카제네이트, 포스포인, 음이온, 거기다 칼슘이 들어가면 단단해지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치즈가 되고 두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식품학을 잘 알고 생화학을 잘하는 분이 조리학도 너무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pH에 따라 전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순두부 만들 때 거기다 뭘 써요? 그죠? 우리가 거기다 산을 넣잖아요. 그죠? 그 산을 넣어서 나중에 걔가 글루콘산이 되고 그래서 변성이 돼서 아니 거기까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보면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괜히 과목 간 연계가 중요하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pH에 따라서 아미노산 전하가 변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치즈 만들고 두부 만들 때 조리학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잼 만들 때 이해가 안 가. 그냥 외워. 그런 수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pH도 다 이렇게 그려지고 싶지만 여기 지금 칠판이 안 되기 때문에 칠판이 되지만 제가 전자칠판 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여러분과 수업할 때는 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명확히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데 카보닐 그룹에서 C는 포지티브 플러스 이온을 띄긴다는 걸 꼭 알아줘요. 플러스 이온을 띄기 때문에 아미노 그룹이 플러스 이온을 띄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런 얘기하면 어머 저 또 이제 막 메일이 와요. 저 유기화학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기화학 못해도 꼭 핵심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 식품학과 생화학을 이해하는데 조리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만 제가 딱 가르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일에 수업 듣고 나서는 평일에 잘 들어주면 돼요. 당류 및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반응 속도에 당연히 차이가 생기고 이런 데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염기성 아미노산이 산성 아미노산보다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염기성 아미노산. 그렇죠? 아까 얘기한 라이신 같은 거.
라이신이 바로 염기성 아미노산을 대표하고 있죠. 걔가 R그룹에 NH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보닐과 반응 가능성이 더 높죠. 산성은 어때요? 산성은 R그룹에 무엇이 있어요? 카르복실산이 있죠. 글루탐산, 아스파틱 액시드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당의 종류. 이게 시험 문제 났으면 뭘까요? 다음에 요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 데에서 어떻게 쓰는지 돌린다 이거예요. 당의 종류는 5탄당. 5탄당에 제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6탄당. 환원성 2당류 순서로 반응 속도 차이를 보인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보즈. 5탄당에 뭐가 있어요? 리보즈가 있죠. 하기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5탄당, 6탄당, 단당류, 2당류 막 헷갈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공부를 그런 분들은 안 한 거죠. 예, 그런 분들은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품학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막 혼동이 오는 거야, 막. 6탄당이 뭐고 2당류가 뭐고 막. 그래서 탄소수에 따라 5탄당, 6탄당 나누죠. 그래서 리보즈, 6탄당, 글루코즈. 환원성 2당류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말토즈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다는 게 써있네, 여기. 제가 쓴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전에 이거 냈으면 이거 내고 싶겠지, 당연히. 반응 속도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도즈. 이러면 여러분이 또 알도즈가 뭐예요? 그런데 알도즈라고 하는 것이 포도당을 말하는 거예요. 케토즈가 뭐냐 이거죠. 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알도즈, 케토즈.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두면 매우 편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뭐 채팅을 연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채팅이 되면 하고 뭐 안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네,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참 많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하여튼 고마워요. 하여튼 보면 제가 이런 거 잘 이게 못해서 이 알도즈는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생화학 때 배운 애예요. 글리서알데하이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생화학에서. 케토즈는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생화학 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생화학 공부 조금이라도 했던 분은 글리서알데하이드 3인산이라고 해서 들어봤을 거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걔네들이 이 리보즈, 글루코즈, 프락토즈의 조상이라고요. 그래서 생화학과 식품화학은 별개가 아니라고요. 같은 집안인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서 여러분이 몰랐던 거예요. 글리서알데하이드에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리보즈가 생겼고 자일로즈가 생겼고 글루코즈가 생겼어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에서 무엇이 생겼냐고요? 왜 가만히 있죠? 까먹어서. 프락토즈가 생긴 거예요. 과당이 생긴 거예요. 프락토즈 전에 5탄당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끄실룰로스. 다른 말로 자일룰로스. 자일로즈 말고 자일룰로스. 여기다 쓰질 못하니까 아주 속이 터지네. 자일룰로즈. 자일룰로즈 어디서 했어요? 5탄당 인산경로에서 생화학 때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5탄당 인산경로를 하면 그죠? 트랜스 케톨라제 효소가 나오면서 비타민 B1이 나오면 여러분이 또 영양학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죠? 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는 다 연결돼 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연결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따로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공부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은 뭐 더 준비했는데 뒤에 너무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지겨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30분에서 1시간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이 영양교사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준비하기가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지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슬럼프 빠지는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수업을 계속 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저 혼자 하는 수업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높아져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여러분 영양교사는 당연히 되는데 영양교사가 된 후에 기뻐야 됩니다. 기쁘려면 뭐지? 학생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학생들을 사랑하려면 학생으로부터 여러분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학생들이 여러분이 교사가 된 다음에 속으로 무시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영양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연계 수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흰색 지방, 그죠? 하얀색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오래 저장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전자제품 중에 백색 가전, 냉장고는 오래 쓴다. 그래서 흰색 지방은 우리 몸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건 식으로 제가 이제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외우는 거를 저는 가급적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슬럼프가 옵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이 좋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겨워 보세요.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나중에 한다고 미루는 분이 많아요. 나는 저 수업이 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예요. 그게 아마 1월 2일인가 1월 3일인가 이런데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그랬죠. 저는 아주 여태까지 태어나서 어디 한 번도 지각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주부터 그냥 바로 해요. 여기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약점이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약점 있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약점이 있는 과목이 생화학이든지 식품학이든지 주로 많이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지금부터라도 지금 앞으로 12월 달이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그죠? 제가 알기로 2020년 찍었던 수업을 지금도 열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했던 것 중에 식품학, 생화학 이런 것들 자기가 좀 약한 게 있으면 미리 이 보름 동안 들어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를 뭐 1월 달에 할 거예요.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그리고 내년에는 유치원 쪽에 영양교사 TO도 금년에 미뤄졌던 게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고요. 제가 금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내년이 되면 이제 정권 말기거든요. 정권 말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정권 말기는요. 선거가 있어요. 선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요? 많이 뽑으면 표가 더 나와요. 여러분 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뭐 나중에 수업하면서 그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뭐 제 수업을 들으실지 뭐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양교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교사가 자기가 준비했던 게 안 되면 한이 맺혀요. 진짜예요, 그게. 그리고 영양교사는 여러분들이 노력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직업이에요. 저는 말씀드려요. 제 조카가 영양교사를 하고 싶어요. 삼촌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도와줄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걸.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교수보다 나아요. 교수는 매년 논문 써야 되고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러 다녀야 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뭐 학생 모집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보고 논문 쓰라고 그래요? 매년? 연구비 따오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최고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뽑기도 또 많이 뽑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시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카페에서 여러분들끼리 뭐 정보 교환이 엄청 잘 된다니까 굳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특히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